한국의 핵잠수함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핵은 우리가 지정합니다. 한국 따위가 가질 순 없습니다. 우린 한 번도 인정한 적 없습니다. 하지만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에 알려지면 세계 안보 질서가 흔들릴 테니까요. 그리고 지금 수십 년간 철저히 감춰졌던 한국형 핵잠수함, 드디어 그 실체를 공개합니다. 1초 만에 가능한 좋아요와 구독, 그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진실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저는 알렉스 카터입니다. 캐나다 태생이지만 지난 20년간 미국 해군과 방산업계에서 잠수함 기술 컨설턴트로 일해왔습니다. 사우디 해군 현대화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이었죠. 리야드의 뜨거운 사막 공기 속에서도 에어컨이 돌아가는 회의실은 서늘했어요. 사우디 해군 제독이 두꺼운 파일을 제 앞에 밀어줬습니다. 표지에 적힌 글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대한민국 핵추진 잠수함 기술 평가서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단어만 봐도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하지만 전문가로서 보고서를 열어봤죠. 내용을 읽어가며 점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한국이 2003년부터 362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핵잠수함 개발을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술도 없던 나라가 20년 넘게 이런 일을 해왔다니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의 기술 지원 없이도 독자적으로 소형 원자로 개발에 성공했다고 되어 있었어요. 프랑스 바라쿠다급을 모델로 한 4,000톤급 잠수함 설계까지 완료했다는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다른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15년 전 주한미군 기지에서 근무하던 시절의 일이었어요. 아들 제이크가 기지 근처 한국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던 그날 밤 말입니다. 병원에서 들은 소식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의사는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제이크는 결국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날 밤 이후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왜 우리 가족이 그런 일을 당해야 했는지, 왜 한국 의사들은 제이크를 구하지 못했는지, 분노와 원망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았어요. 리야드 회의실에서 한국 핵잠수함 보고서를 읽으며 그 감정들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기술 없는 나라가 무슨 핵잠수함이냐고 마음속으로 비웃었죠. 하지만 전문가적 관점에서 보니 내용이 허술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장을 넘기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캐나다 국방부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긴급한 일이 생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한국의 핵잠수함 기술을 평가하는 국제위원회에 참여하게 됐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제가 캐나다 대표로 가야 한다는 통보였습니다. 한국에 가라는 소리였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서울에 도착해야 한다는 말에 머리가 어찔했어요. 이건 정부 간 약속이라 거부할 수 없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15년 만에 다시 한국 땅을 밟아야 한다니 제이크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있던 작은 얼굴, 차가워져 가던 손, 왜 하필 한국이어야 하나 싶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전문가로서 호기심도 생겼어요. 한국이 정말로 독자 기술로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허풍인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사우디 제독이 제 표정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이었어요. 글쎄요. 직접 봐야 알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기술 없이 시작해서 20년 만에 이 정도까지 왔다는 건 솔직히 놀랍다고도 덧붙였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인정하기 싫었지만 보고서 내용은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맨 땅에서 시작해 여기까지 온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었거든요. 기술 강국들도 30년 이상 걸렸던 핵잠수함 개발을 한국은 20년 만에 해냈다는 얘기니까요. 하지만 개인적인 감정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제이크를 잃었던 그 나라에서 그들의 군사기술을 평가해야 한다니 운명의 장난 같았어요. 비행기표를 예약하면서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철저히 전문가로서만 임하겠다고. 개인적인 감정은 접어두고 오직 기술적 사실만 보겠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362사업이라는 이름부터가 인상적이었어요. 2003년 6월 2일 노무현 대통령이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날짜에서 따온 것이라고 보고서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한국은 아무도 모르게 3조 5천억 원을 들여 핵잠수함 3척을 만들려고 했던 거죠. 1년 만에 프로젝트가 중단됐다고 했지만 그 짧은 기간에도 4,000톤급 핵잠수함 원자로 기본 설계를 마쳤다는 내용이 놀라웠습니다. 정말 기술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인천공항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제이크 사진을 한 번 더 봤습니다. 아빠가 다녀오겠다고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가슴속 깊이 묻어둔 상처가 다시 아파왔습니다. 1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였어요.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나라가 정말로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정치적 포장일 뿐일까? 보고서에 나온 내용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한국이 기술 없는 상황에서도 국가 안보만으로 시작한 맨땅 전략이라는 표현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술이 없어도 안보를 위해 2003년에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20년이 넘도록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말이에요. 곧 모든 답을 알게 될 터였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제 안에 묻어둔 15년 전 그 기억들과도 다시 마주해야 할 것 같았어요.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 5년 전 기억들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똑같은 공항 냄새, 똑같은 습한 공기.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공항 곳곳에 첨단 기술들이 눈에 띄었거든요. 자동화된 시설들, 로봇 안내원들. 15년 사이에 이 나라가 얼마나 변했는지 실감이 났습니다. 한국 국방부에서 나온 담당자가 저를 맞이했어요. 정중하지만 어딘지 경직된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외국 전문가들이 자국의 핵심 기술을 평가하러 온다는 사실이 부담스러웠겠죠. 차량으로 이동하는 동안 서울 시내를 둘러봤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한강이 흘렀어요. 예전에도 봤던 풍경이지만 지금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더 현대적이고 더 역동적으로 변해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첫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한 명의 여성이 눈에 띄었어요. 다른 참석자들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한소영 박사였습니다. 한국 핵잠수함 프로젝트의 핵심 과학자라고 소개받았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브리핑이 시작되자 놀라운 내용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한국이 2003년 362사업 이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구를 이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그러나 끈질기게 말이에요. 한소영 박사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한국의 SMART 원자로 기술이 이미 2012년에 완성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이 핵잠수함에 적용 가능하다는 것까지 증명했다고 덧붙였죠. 저는 속으로 의심했습니다. 정말 가능한 일일까? 미국도 러시아도 수십 년이 걸렸던 기술을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질문을 던졌습니다. 해결료 확보는 어떻게 할 계획이냐고 물었죠. 한미원자력 협정 때문에 고농축 우라늄 사용이 제한된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한소영 박사는 차분하게 답했어요. 프랑스의 루리급처럼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설명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이미 그 수준의 농축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더 파고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실제 건조에 들어가지 않았느냐고 물었어요. 기술이 있다면 진작 만들었을 건 아니냐는 식으로 따져봤습니다. 그때 한소영 박사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1980년대부터 한국의 원자력 기술 개발에 참여했었다고. 그리고 핵잠수함 연구 도중과로로 쓰러져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는 그녀의 말에서 무거운 감정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 개인적인 복수나 감정에 치우친 일이 아닐까? 저는 더 날카롭게 질문했습니다. 과학윤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어요. 핵기술 확산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는 고려하지 않느냐고 따졌습니다. 한소영 박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과학윤리가 중요하지만 국가의 생존권은 더 중요하다고. 북한이 핵무기와 SLBM을 개발하는 상황에서 한국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었죠. 그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팽팽 꼈습니다. 다른 한국 참석자들도 저를 날카롭게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아마 외국인이 자국의 정당한 권리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한국 장교 한 명이 끼어들었습니다. 미국은 자국 이익을 위해서는 핵잠수함을 전 세계에 배치하면서 왜 한국의 자위권은 문제 삼느냐는 것이었어요. 이중잣대 아니냐는 지적이었죠. 저는 반박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검증된 핵 보유국이고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은 역할이 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한국의 핵잠수함은 동북아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자 한소영 박사가 다시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한국은 지난 70년간 분단국가로 살아왔다고. 매일 북한의 위협에 시달리면서도
핵무기는 만들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런 한국이 자국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마저 포기해야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녀의 말에는 분명한 논리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제이크를 잃었던 이 나라가 이제는 첨단 무기를 만들겠다고 나서는 게 못마땅했어요. 점심시간에 한소영 박사와 따로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어요. 한국이 기술 없이도 독자 개발을 해온 것은 순전히 의지 때문이라고. 기술은 배우고 개발할 수 있지만 의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그녀가 보여준 자료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이 1990년대부터 차근차근 쌓아온 기술들이 보였어요. 잠수함 건조 기술, 원자로 설계 능력, 정밀 가공 기술. 하나하나는 작아 보였지만 합쳐지면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토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의 접근 방식이었어요. 처음부터 완벽한 기술을 갖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단계별로 목표를 설정하고 하나씩 달성해 나가는 방식이었어요. 209급 잠수함으로 시작해서 214급으로, 그리고 지금의 3000톤급 장보고3급까지 20년 넘게 꾸준히 발전시켜온 결과였습니다. 한소영 박사는 말했습니다. 외부 압력 속에서도 연구를 끈질기게 이어간 것이 한국형 전략이라고. 비록 공개적으로 추진하지는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준비해왔다는 것이었죠. 저는 복잡한 심정이 들었어요. 전문가로서는 한국의 기술 발전이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껄끄러웠어요. 이 모든 게 정말 평화적 목적일까? 아니면 또 다른 야심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 오후 브리핑에서는 더 구체적인 기술 내용들이 공개됐습니다. 한국의 SMART 원자로가 단순히 민수용이 아니라 군사용으로도 활용 가능하다는 설명이었어요. 그리고 이 기술이 완전히 독자적으로 개발됐다는 증거들도 제시됐습니다. 저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적어도 기술적으로는 한국이 핵잠수함을 만들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것을 인정한다는 건 제 안에 편견을 버린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하루 일정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기술이 아닌 의지로 여기까지 온 걸까? 그렇다면 그 의지의 원동력은 무엇일까? 제이크를 떠올렸어요. 15년 전 그 사고 이후로 한국에 대한 제 감정은 부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 것들은 제가 알던 한국과는 달랐어요. 더 체계적이고 더 진취적이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어요. 셋째 날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마르코 슈타인이라는 독일 출신 로비스트였어요. 유럽 방산업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라고 소개받았습니다. 그가 갑자기 한국 핵잠수함 평가회의에 참석한 것부터가 의심스러웠어요. 마르코는 50대 중반의 인물로 완벽하게 다림질된 정장에 금태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첫인상부터 계산적이고 교활해 보였어요. 그가 입을 열자마자 회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기술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한 거죠. 안전성 검증이 불충분하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국제규범 위반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해온 것처럼 체계적으로 문제점들을 나열했어요. 한소영 박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마르코가 제기한 내용들 중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것들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교묘하게 사실과 추측을 섞어가며 발표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마르코가 제시한 자료였어요. 한국이 핵잠수함에 사용하는 북 중 일부가 비공식 경로로 수입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입니다. 국제 제재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죠. 저는 곤혹스러웠습니다. 마르코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한국의 핵잠수함 프로젝트 전체가 문제가 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의 자료들이 어디서 나온 건지도 의심스러웠어요. 한소영 박사가 반박했습니다. 마르코가 제시한 증거들이 조작되거나 왜곡된 것이라고 했어요. 특히 부품 수입 관련 내용은 완전히 사실과 다르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마르코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한국이 핵확산 금지 조약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죠. 그리고 이런 기술이 다른 나라로 유출될 위험성도 거론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마르코의 주장 중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었죠. 그날 저녁 마르코가 저를 따로 만나자고 했습니다. 호텔 바에서 만난 그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낮에 보였던 공격적인 태도는 사라지고 마치 오랜 친구처럼 친근하게 다가왔습니다.
마르코는 위스키를 주문하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이 성공하면 유럽 방산업계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암시했어요. 저는 그의 진짜 의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마르코는 한국의 핵잠수함 프로젝트를 방해하려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를 이용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마르코가 제안했습니다. 제가 평가 보고서에서 한국의 기술력에 의문을 제기하면 상당한 보상을 해주겠다고 했어요. 구체적인 금액까지 언급하며 유혹했습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문가의 양심을 사려고 한다니. 하지만 동시에 생각도 해봤어요. 정말 한국의 핵잠수함이 필요한 걸까? 아니면 그냥 정치적 과시용은 아닐까? 그때 갑자기 15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이크가 사고를 당했을 때 미군 담당자가 했던 말들이 생각났어요. 사고 처리 과정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당시 미군 측은 한국 도로 상황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한국 운전자의 부주의 때문이라고도 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설명들이 너무 일방적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혹시 그때 진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건 아닐까? 그런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만약 그렇다면 지난 15년간 제가 한국에 대해 가진 감정들이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한 걸까요? 마르코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돈으로 전문가의 판단을 사려는 시도 자체가 역겨웠어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교묘한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죠. 다음 날 회의에서 마르코는 새로운 자료를 들고 나왔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기술이 타국에 유출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북한과의 관계를 언급하며 보안상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측 참석자들이 크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장교들이 격앙된 모습을 보였어요. 한국을 신뢰할 수 없는 나라로 몰아가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어요. 한국 사람들의 분노가 이해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르코의 우려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그날 오후 한소영 박사가 저를 따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마르코의 주장들이 모두 거짓이라고. 그리고 그가 유럽 방산업체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한소영 박사가 보여준 자료들은 충격적이었어요. 마르코가 과거에도 여러 나라의 방산 프로젝트를 방해했던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같은 수법을 쓰고 있다는 것이었죠. 특히 놀라웠던 건 한국의 기술 수준이었습니다. 한소영 박사가 보여준 실제 데이터들을 보니 한국은 이미 상당한 수준의 핵잠수함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마르코의 주장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까요? 마르코의 조작된 자료들인가? 아니면 한국의 진짜 기술력인가? 그날 밤 호텔방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이크 사고 당시의 상황들을 다시 떠올려 봤어요. 그때 미군 측에서 제공한 정보들이 정말 정확했을까? 아니면 그들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실을 왜곡했던 건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지난 15년간 제가 한국에 대해 가진 편견들이 잘못된 정보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졌습니다. 마르코 같은 인물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한국이 정말로 놀라운 기술적 성취를 이뤄냈다는 것 말입니다. 부품 제약 속에서도 독자적으로 시스템을 완성해 나간 한국의 개척 정신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타국은 30년이 걸렸던 걸 한국은 20년 만에 추월한 게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수면 위로 떠오른 진짜 적은 마르코 같은 인물들이었어요. 한국이 아니라 말입니다. 넷째 날 새벽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북한이 동해상에서 SLBM 시험 발사를 단행한 것이었어요. 호텔방에서 뉴스를 보는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미사일이 일본 배타적 경제 수역 근처에 떨어졌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한국 정부는 즉시 비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평가단 회의도 급히 소집됐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학술적 토론 같았던 게 이제는 현실적인 위기 대응 논의가 되어버렸어요. 미국 국방부에서도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북한의 SLBM 능력이 예상보다 훨씬 발전했다는 분석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미래의 위협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 위협이 된 거죠. 한소영 박사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긴박함이 배어 있었어요. 북한의 SLBM을 추적하고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핵잠수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래식 잠수함으로는 북한 잠수함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이었죠.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전문가로서 북한 SLBM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지상에서 발사되는 미사일과 달리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은 예측이 거의 불가능해요.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니까요. 한국 해군 장교가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설명했습니다. 북한 잠수함이 동해나 서해에서 SLBM을 발사할 경우 한국은 불과 몇 분 안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기존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때 마르코가 끼어들었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크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핵 확산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어요. 여전히 자신의 논리를 굽히지 않더군요.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다른 참석자들도 북한의 현실적 위협 앞에서 마르코의 주장이 공허하게 들린다는 표정이었어요. 생존이 걸린 문제에서 이론적 논쟁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후에는 실제 해역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한국 해군의 214급 잠수함에 탑승해서 모의작전을 참관하는 일정이었어요. 처음에는 내키지 않았습니다. 바다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거든요. 잠수함에 승선하자마자 느꼈습니다. 한국 해군의 전문성이 상당하다는 것을. 승조원들의 움직임이 매우 체계적이고 숙련되어 있었어요. 이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함장이 설명해줬습니다. 현재 북한 잠수함들의 움직임을 24시간 추적하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디젤 잠수함의 한계 때문에 완벽한 대응은 어렵다는 것이었죠. 연료와 산소 때문에 오래 잠항할 수 없거든요. 수중에서 진행된 모의훈련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원하는 이유가 단순한 야심이 아니라는 것을. 정말로 생존을 위한 필수적 선택이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장교들의 눈빛이었습니다. 15년 전 제가 봤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때는 그냥 미군을 보조하는 역할에 만족하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주체적으로 자국을 지키려는 의지가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잠수함에서 나와 육지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제이크 사고 당시의 일들을 다시 떠올려 봤어요. 그때 미군 측에서 제공한 사고 보고서를 다시 검토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15년 전 받았던 공식 문서들을 다시 찾아봤어요. 사고 경위서, 조사 보고서, 처리 결과서까지 오랫동안 들여다보지 않았던 자료들이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니 이상한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사고 발생 시각이 서로 다른 문서에서 미묘하게 달랐어요. 그리고 한국 측 증언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더군요. 모든 결론이 미군 측 조사에만 기반해 있었습니다. 더 파고들어 보니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고 당시 미군 차량도 관련되어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이 있었는데 이게 공식 보고서에는 누락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 경찰의 초기 조사 결과와 미군 측 최종 결론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제이크 사고의 진실이 따로 있는 건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지난 15년간 제가 한국에 대해 품어온 원망이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한 것일 수도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사고 처리 과정이었습니다. 미군 측은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했고 한국 측의 추가 조사 요청은 번번이 거부됐더군요. 마치 뭔가 숨기려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진실이라고 믿어온 것들이 사실은 한쪽 시각에서만 정리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잘못된 정보 때문에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에 대해 편견을 가지게 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죠. 새벽까지 자료를 검토하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제이크 사고가 미군 측 실책과 관련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 한국 측의 책임을 전가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시에 또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한국의 핵잠수함 프로젝트를 바라보는 제 시각도 바뀌어야 하는 건 아닐까? 개인적인 트라우마 때문에 객관적 판단을 흐린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한소영 박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제가 15년 전 한국에서 아들을 잃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때문에 한국에 대해 부정적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털어놨습니다. 한소영 박사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개인적 아픔이 전문적 판단을 흐릴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런 아픔을 극복하고 객관적으로 보려는 노력 자체가 진정한 전문가의 자세라고. 그녀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깨달았어요. SLBM을 추적한 정말로 핵잠수함뿐이라는 것을. 이건 한국의 과시욕이나 야심이 아니라 현실적 필요에서 나온 국가 전략적 판단이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한국의 핵잠수함이 전략 자산으로 급부상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북한의 위협이 현실화된 지금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택이 되었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던 편견들이 조금씩 걷히고 있었습니다. 다섯째 날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직접적인 기술 지원 없이도 15% 농축 우라늄을 독자 확보했다는 발표였어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이건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거든요. 한소영 박사가 자세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지난 2년간 비밀리에 진행해온 프로젝트의 결과라고 했어요. 완전히 독자적인 기술로 핵잠수함용 연료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19.75%라는 수치가 얼마나 절묘한지 알고 있었거든요. 국제법상 20% 미만은 저농축 우라늄으로 분류되어 군사적 이용이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한국이 그 경계선을 정확히 맞춰온 것이었죠. 더 놀라운 건 기술의 완성도였습니다. 단순히 농축만 한 게 아니라 핵잠수함 원자로에 최적화된 연료봉까지 제작했다고 했어요. 이미 지상 테스트를 통해 성능도 검증을 마쳤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마르코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는 즉시 반박했습니다. 아무리 20% 미만이라고 해도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핵확산금지 조약 위반이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때 더 큰 뉴스가 들어왔어요. IAEA 사무총장이 공식 성명을 발표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을 가장 모범적인 비핵국가라고 언급했다는 소식이었죠. 핵무기 개발 의혹 없이 평화적 원자력 이용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평가였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까지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참석자들도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IAEA 공식 인정이라는 것은 그만큼 무게가 있는 일이었거든요. 한소영 박사가 추가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한국이 지난 20년간 IAEA 사찰을 받은 기록들이었어요. 단 한 번도 핵무기 개발 의혹을 받은 적이 없다는 증거들이었습니다. 오히려 투명성과 협력 면에서 모범 사례로 인정받아왔다고 했어요. 저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해왔다니,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기술을 확보한 것이었어요. 이건 정말 고도의 전략적 판단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마르코가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시도했어요. 언론을 통해 저를 공격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제가 한국 편을 든다고 보도하겠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동시에 더 큰 금액을 제시하며 매수를 시도했어요. 제가 평가 보고서에서 한국 기술의 부정적 의견을 쓰면 유럽의 여러 방산업체에서 컨설팅 계약을 보장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문가의 양심을 사고 팔려고 하다니. 마르코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어요. 그러자 그는 위협적인 표정으로 경고했습니다. 후회하게 될 거라고 말이죠. 오후 회의에서 마르코는 새로운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이 주변국들의 군비 경쟁을 촉발할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특히 일본이 대응책으로 핵무장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참석자들이 반박했어요. 한국의 핵잠수함은 순수하게 방어 목적이고 핵무기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이었죠. 오히려 지역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저도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북한의 SLBM 위협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한국의 핵잠수함은 억제력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이것이야말로 평화를 위한 균형추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마르코가 제게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어요.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제 확신이 서기 시작했거든요. 한국의 핵잠수함 프로젝트가 정당하고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제이크 사고 관련 자료들을 더 자세히 검토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당시 한국 언론 보도들도 찾아봤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언론에는 미군 측 발표와 다른 내용들이 있었어요. 사고 당시 미군 차량이 먼저 신호를 위반했다는 목격자 증언도 있었고, 제이크가 한국 병원에서 최선의 치료를 받았다는 의료진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한국 의료진의 증언이었어요. 그들은 제이크를 살리기 위해 밤새 노력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최고의 의료진이 투입되었고 가능한 모든 치료를 시도했다는 것이었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15년간 제가 한국 의사들을 원망해왔는데 사실은 그들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것이었어요. 제가 그 사실을 몰랐던 이유는 미군 측에서 그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도 알게 됐어요. 사고의 1차적 책임이 미군 측에 있었다는 한국 경찰의 초기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미군과의 협의 과정에서 이 결과가 번복되었다고 했어요.
진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이크의 죽음은 누구의 잘못도 아닌 불가피한 사고였어요. 하지만 그 처리 과정에서 미군 측이 자신들의 책임을 최소화하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제가 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국이 아니었어요. 한국 의사들도, 한국이라는 나라도 제이크의 죽음과는 무관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제이크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어요. 15년간 제 마음속을 짓눌러온 원망과 분노가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깨달았어요. 한국의 핵잠수함 프로젝트를 바라보는 제 시각도 완전히 잘못되어 있었다는 것을. 새벽까지 생각에 잠기며 결론을 내렸습니다. 미국 없이도 가능한 한국의 국산 기술력, 국제사회가 인정한 비확산 원칙을 지킨 기술 국가로서의 한국. 이 모든 것이 정당하고 필요한 일이었어요. 진실의 수면 아래 숨어있던 것들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여섯째 날, 국제적 반향이 시작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캐나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한국의 핵잠수함 기술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아침 일찍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호주와 브라질에서도 기술 협력 문의가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이런 관심이 마르코를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어요. 그는 더욱 공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에 가짜 정보를 흘리기 시작한 것이죠. 한국의 핵잠수함 기술이 안전하지 않다는 근거 없는 주장들을 퍼뜨렸어요. 특히 사우디 계약과 관련해서 조작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중동 지역의 군사 균형을 깨뜨릴 것이라는 허위 보고서를 만들어 유포했어요. 심지어 한국이 핵확산 금지 조약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짓 문서까지 줄여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국 측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한소영 박사가 즉시 반박 자료를 공개한 것입니다. 마르코의 주장들이 모두 조작되었다는 명확한 증거들을 제시했죠.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마르코의 과거 이력이었습니다. 한소영 박사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마르코는 지난 10년간 여러 나라의 방산 프로젝트를 방해해온 이력이 있었어요. 브라질의 핵잠수함 프로젝트, 인도의 원자력 항공모함 개발 등에 개입해서 프로젝트를 지연시키거나 무산시켰던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의 배후였어요. 마르코는 유럽의 여러 방산업체들로부터 자금을 받고 있었고, 이들 업체들은 한국의 핵잠수함이 성공할 경우 자신들의 시장 점유율이 크게 타격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공개회의에서 저는 드디어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기술을 정상적으로 평가한다고 선언한 것이죠. 지난 일주일간 직접 확인한 바로는 한국의 기술력이 충분히 검증되었고 국제 기준에도 부합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제 발언이 나가자 회의실 분위기가 확연히 바뀌었어요. 캐나다 대표가 한국 기술을 인정한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었거든요. 다른 참석자들도 하나둘씩 긍정적 평가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마르코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제게 개인적인 공격을 가한 것이죠. 제가 한국에서 개인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완전히 거짓된 내용이었지만 제 신뢰성에 타격을 주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때 한소영 박사가 나섰습니다. 그녀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이번 평가 과정에서 보여준 전문성과 객관성이 얼마나 인상적이었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 감정을 극복하고 공정한 평가를 내린 것이야말로 진정한 전문가의 모습이라고 평가했어요. 한소영 박사의 말 중에서 특히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당신 같은 외국인의 불신 속에서도 묵묵히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의 기술력이고요. 그 말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프로젝트 이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한소영 박사의 아버지처럼 인정받지 못하는 환경에서도 묵묵히 연구를 계속한 과학자들의 헌신이 있었던 것이죠. 오후에는 기술 시연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소형 원자로의 실제 모델을 공개한 것이었어요. 물론 실제 가동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정교함과 완성도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는 전문가의 눈으로 자세히 살펴봤어요. 설계도부터 실제 부품 모든 것이 한국의 독자 기술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외국 기술의 모방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개발된 것이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안전 시스템이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강화된 안전 기준들을 모두 반영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기존 핵잠수함들보다 더 안전한 설계였습니다. 한소영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기존 기술의 문제점들을
모두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었다고. 그래서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한국의 조선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여기에 독자적인 원자로 기술이 결합되면 정말 뛰어난 핵잠수함이 탄생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사우디 대표단과 별도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기술의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기술 협력 강안을 논의하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때 마르코가 또 개입했습니다. 사우디 측에 한국 기술의 문제점을 부풀려서 설명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사우디 측에서도 그의 말을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이미 마르코의 정체가 알려진 상황이었거든요. 사우디 제독이 저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정말로 한국 기술을 신뢰할 수 있느냐고. 저는 망설임 없이 답했어요.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고, 오히려 기존 기술들보다 더 진보된 면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건 한국이라는 나라의 기술력과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빠르고 안정적인 한국형 조선 기술의 세계 경쟁력이 입증되는 순간이었어요. 무기 수출을 넘어선 외교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마르코의 방해 공작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그의 조작된 정보들이 하나씩 밝혀지면서 한국 기술의 진정성이 더욱 부각되었거든요. 진실은 결국 승리하는 법이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었어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 국제 규범을 지키면서도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 자국민을 지키려는 책임감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의 핵잠수함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프로젝트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소영 박사 같은 헌신적인 과학자들이 있었습니다. 7째 날 국제 정세에 급변이 일어났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었어요.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하면서 동북아시아 전체가 긴장 상태에 빠졌습니다. 더욱 심각한 건 북한의 후속 조치였어요. 김정은이 핵무력 완성을 재선언하며 새로운 핵실험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한반도 상황이 2017년 위기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분위기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동북아 각국의 핵무장 논쟁이 다시 가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자위대의 핵무기 보유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한국 내에서도 독자, 핵무장론이 다시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이때 한국 정부의 대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핵무기 개발 대신 핵잠수함을 통한 전략 균형을 추구하겠다고 명확히 선언한 것이죠. 핵무기 없이도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었어요. 한소영 박사가 긴급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추구하는 것은 핵 없는 핵 강국이라는 개념이라고 설명했어요. 핵무기는 보유하지 않지만 핵기술을 평화적으로 활용해서 강력한 억제력을 만들어내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저는 그 개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정말 혁신적인 접근이었거든요. 핵 확산의 위험성은 피하면서도 필요한 안보 능력은 확보하는 지혜로운 방법이었어요. 한소영 박사가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은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지만 재래식 무기만으로도 충분한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북한의 SLBM 잠수함을 추적하고 무력화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때 미국에서 중요한 연락이 왔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한국의 핵잠수함 프로젝트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전달한 것이었어요. 놀랍게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미국 측은 북한 위협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한국의 자위권 강화 필요성을 이해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국이 핵확산 금지 조약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추진하는 핵잠수함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정말 획기적인 변화였어요. 지금까지 미국이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를 가장 강력하게 반대해왔는데 이제는 오히려 이해한다는 입장으로 바뀐 것이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중국의 군사력 확장도 있었어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보여준 공세적 행동들이 미국에게도 우려를 주고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독자적 방어 능력 강화가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았어요. 저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미국 전략보고서에 한국의 핵잠수함을 단독 추천하는 의견을 제출한 것이죠. 지난 일주일간 직접 확인한 한국의 기술력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이 프로젝트가 동북아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여러 핵심 내용들을 담았어요. 첫째,
한국의 핵잠수함 기술이 이미 충분히 검증되었다는 점. 둘째, IAEA의 공식 인증을 받은 투명한 프로젝트라는 점. 셋째, 북한 SLBM 위협에 대응하는 필수적 수단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강조한 건 한국의 독특한 접근 방식이었어요. 핵무기를 포기하면서도 필요한 억제력을 확보하는 전략이 얼마나 혁신적인지 설명했습니다. 이야말로 21세기형 안보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마르코가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국제공청회를 열어서 한국을 공개적으로 공격하려 한 것이죠. 각국 언론을 모아놓고 한국 핵잠수함의 위험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려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소영 박사가 미리 준비한 반박 자료들이 공개된 것이었어요. 마르코가 사용한 문서들이 모두 조작되었다는 명확한 증거들이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마르코의 자금 출처였어요. 그가 유럽 방산업체들로부터 거액의 로비 자금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이 폭로된 것입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프로젝트를 방해해서 자신들의 시장을 보호하려는 목적이었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마르코의 거짓 문서 발각은 오히려 한국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가 제기했던 의혹들이 모두 근거 없는 것임이 명확해졌거든요. 한국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더욱 부각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국제공청회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각국 전문가들이 한국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기 시작한 것이죠. 특히 한국이 보여준 단계적 접근법과 국제 협력 의지가 인상적이라는 평가가 나왔어요. 저도 공청회에서 발언했습니다. 한국이 기술과 외교, 군사를 모두 조율한 전문가,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어요. 이런 접근 방식이야말로 다른 나라들이 배워야 할 모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강조한 건 한국의 철학이었어요. 핵무기 없이도 전략 균형을 만들어내는 드문 국가라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정말 혁신적인 발상이었거든요. 공청회가 끝난 후 느꼈습니다. 판세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이제 한국의 핵잠수함은 일심의 대상이 아니라 주목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소영 박사 같은 헌신적인 과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생각했어요.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국제 환경에서도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지혜였어요. 핵무기라는 유혹을 뿌리치면서도 필요한 안보 능력을 확보하는 균형 감각이었습니다. 2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준비해온 결과가 이제야 빛을 보기 시작했어요. 수면 위로 떠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챕터 8절 결말 22년의 깊이 드디어 수면 위로. 마지막 날 한국 정부가 역사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핵잠수함 건조 계획을 공식적으로 승인한다는 선언이었어요. 2003년 362사업으로 시작된 지 22년 만에 드디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발표와 함께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가 놀라웠어요. 한국 국민의 75%가 핵잠수함 건조를 지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의 SLBM 위협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국민들도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던 것이죠. 더욱 의미 있었던 건 국제사회의 반응이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한국의 결정을 지지하거나 최소한 이해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어요. 22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끈기와 지혜가 결국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아낸 것이었어요. 기술이 없던 상황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여정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오후에 공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각국 언론이 몰려들었고 저도 캐나다 대표로서 참석했어요. 질문이 쏟아지는 가운데 한 기자가 제게 직접 물었습니다. 일주일 전과 지금의 생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묻는 것이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해도 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 순간이야말로 진실을 말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을 오해했습니다. 회장이 조용해졌어요. 15년 전 개인적인 아픔 때문에 이 나라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평가 과정을 통해 깨달았어요. 제가 알던 한국과 실제 한국은 완전히 달랐다는 것을.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22년간 포기하지 않고 준비해왔습니다. 기술적 한계도 국제적 압력도 모두 극복하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핵무기라는 유혹을 뿌리치면서도 필요한 안보 능력을 확보하는 지혜를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기자들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저는 전문가로서 확신합니다. 한국의 핵잠수함은 세계 평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의 시작이에요. 발언을 마치고 나서 한소영 박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고마움과 동시에 무언가 안도하는 표정이 있었어요. 22년간의 외로운 싸움이 드디어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한소영 박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어요. 처음에는 당신을 경계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진정한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 감정을 극복하고 객관적 판단을 내린 것,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오히려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배운 게 더 많아요. 한국이 보여준 의지와 지혜를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소영 박사가 제안했습니다. 앞으로 한미 공동 전력 협의체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해달라고. 한국의 핵잠수함이 실제로 건조되는 과정에서 국제적 투명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이제 한국과 제 관계는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고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동반자가 된 것입니다. 그날 저녁 평가단 전체가 모임 만찬이 있었습니다. 일주일간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는 자리였어요. 각국 대표들이 한국의 성취를 축하했고 앞으로의 협력 강화도 논의했습니다. 마르코는 이미 며칠 전에 떠났어요. 그의 거짓이 드러나면서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어진 것이죠. 하지만 그 덕분에 오히려 한국의 진정성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만찬에서 사우디 제독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3대 핵잠수함 기술 강국이 될 것입니다. 미국, 러시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이에요. 정말 그랬어요. 한국이 보여준 기술력은 이미 그 수준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특히 안전성과 효율성 면에서는 오히려 기존 기술들을 앞서는 면도 있었어요. 캐나다 대표로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며 생각했습니다. 이번 평가 과정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의 접근 방식이었어요. 단순히 기술을 모방하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독창적인 방법을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362사업으로 시작된 22년의 여정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수많은 과학자들이 묵묵히 연구했고 한소영 박사 같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꿈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밤 호텔에서 제이크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마음이었어요. 미안함과 그리움은 여전했지만 더 이상 분노나 원망은 없었습니다. 대신 감사함이 있었어요. 제이크 때문에 한국에 오게 되었고 그 덕분에 진실을 알 수 있었으니까요. 제이크야, 아빠가 한국을 오해했었구나. 이 나라 사람들은 정말 대단해. 너를 살리려고 최선을 다했던 의사들도, 지금 이런 놀라운 기술을 만들어낸 과학자들도 모두 훌륭한 사람들이야. 한국을 떠나는 날 아침 인천공항에서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습니다. 일주일 전 이곳에 도착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어요. 그때는 의무감과 개인적 거부감이 섞여 있었다면 지금은 존경과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해냈어요. 기술이 없던 상황에서 시작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핵잠수함 기술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핵무기라는 유혹을 뿌리치고 평화적 이용에만 집중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내려다본 한반도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분단의 아픔 속에서도 꿋꿋이 자신의 길을 걸어온 나라. 이제 그 나라가 진정한 기술 강국으로 우뚝 서는 순간이었어요. 22년의 깊이에서 드디어 수면 위로 떠오른 한국의 핵잠수함. 그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한 나라의 의지와 지혜, 그리고 꿈이 만들어낸 걸작이었습니다. 캐나다로 돌아가는 길에 다짐했어요. 앞으로 한미 공동협의체에서 한국의 투명하고 평화적인 핵잠수함 운용을 도와야겠다고. 그리고 제이크의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진정한 동반자로서 한국과 함께 걸어가야겠다고 말입니다. 수면 아래 숨어있던 진실들이 모두 드러난 지금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알렉스 마이어스가 편견과 상처를 내려놓는 순간 그는 단순한 군사 전략가가 아니라 진실을 마주할 용기 있는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미움으로 가려졌던 기억 속에서 그는 다시 사람을 보고 국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이 세계의 바다를 지키는 중심축이 되었다는 사실은 더 이상 예상 밖이 아닌 당연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 깊은 곳에 남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따뜻한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유개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